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가족이나 사회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오히려 부모나 조부모를 돌보는 청소년,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영케어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정부가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 영케어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지난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방치한 22살 청년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불행한 사건은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가족 돌봄 청년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국가가 외면한 현실을 드러냈죠. 어린 나이에 감당하는 돌봄은 생계비나 의료비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생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의 이번 첫 실태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영케어러 730여 명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추정치보다 훨씬 적어서요. 앞으로 새로운 위기가정과 또 사각지대를 찾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대구시도 위기가구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았는데 오늘 시사 초점에서 이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0월 1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에 5도 내외로 떨어졌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5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따른 감기, 몸살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14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경상북도, 안동대학교, 경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와 바이오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안동시의 바이오 백신 전문 인력 양성 및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바이오 백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예정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공모에 대응 유치를 위해 추진됐는데요. 업무 협약 이후 각 기관들은 바이오 백신 분야에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공동 추진과 인재 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합 캠퍼스 조성 등 다방면으로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에 한국을 단독 선정했고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백신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 교육과 훈련을 맡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캠퍼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이번 주부터 기온 크게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울진이 20도, 포항과 영덕은 1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는데요. 해안가 접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 사업이 포항시와 의성군, 영덕군에서 시행됩니다. 경북도는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융합 전략으로 포항의 도심 생활형, 의성에는 농촌 생활 체류형, 영덕은 아웃도어 라이프형 등의 노마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포항시의 도심 생활형은 메타버스 노마드 근무 공간과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딩기요트와 서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농촌 생활 체류형이 운영되는 의성군에선 청년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해 로컬 다이닝과 수제 맥주 양조 체험 등을 할 수 있고요. 아웃도어 라이프형인 영덕군에서는 근무 환경과 숙박이 제공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일몰 트레킹과 캠핑 등을 연계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변화하는 오피스 트렌드에 맞춰서 메타버스 노마드 환경의 표준을 경북도가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7도, 습도는 7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에서 3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시각이 변경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릉군의 먹는 샘물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상수원수인 추산 용천수를 이용해 먹는 샘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2019년 울릉샘물을 설립해 공장시설을 갖췄는데요. 수돗물은 판매할 수 없다는 수도법 때문에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지만 지난 8월 감사원이 먹는 샘물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상수원수인 용천수를 이용하는 데 대해 인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울릉군은 지난 13일과 14일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환경관리공단을 방문해 먹는 샘물이 내년 상반기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고요. 이에 환경청이 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응하여 먹는 샘물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월요일에는 매일신문 차원영 기자 함께하죠. 오늘은 전화 연결합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죠. 네, 카카오톡입니다. 네, 아유 주말에 최 기자도 많이 불편했습니까? 많이 불편했습니다. 네, 피해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이 마비 사태가 사회 전반에 큰 불편을 초래했죠. 네. 이 택시 기사는 운행을 멈춰야 했고요. 맞아요. 또 이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 상점도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서비스 복구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카카오 측의 부실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거세지는 양상인데요. 네. 통상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IT 서비스는 여러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를 분산하는 이 이중화 작업을 통해서 이 비상 사태에 대비하는데 이 같은 매뉴얼이 좀 부재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옵니다. 네. 카카오 측은 이중화 작업은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미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 얘기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게 됩니까? 네, 일단 카카오는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이 이용자 피해 보상 절차나 범위의 난항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플랫폼사가 이번처럼 대규모 장시간 장애를 일으킨 게 처음인데다가 이 서비스별로 약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서비스의 유료 여부와 그리고 서비스별 약관 내용이 보상과 보상 규모를 가릴 중요한 기준이 될 걸로 이제 업계는 보고 있는데 네네. 이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상 근거가 없는 그러게 상황입니다. 말입니다. 예, 카카오 유료 서비스 이용 약관 중에서 이 제12조 1항 2호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전 정보통신 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그리고 이용량 폭주나 통신 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요. 이 다만 업계에서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현금 보상보다는 이용료 감면이나 간접적인 방식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보상 기준이 명료하지가 않고 이 서비스별로 제각각인 거에 따라서 이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사업체 측에서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어떻게든 보상을 하겠다는 마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네. 다음 키워드는요. 예, 33층 전망 타워입니다. 예, 어디 33층 전망 타워가 들어선다고요? 예, 달성 습지 인근인데요. 네. 이 달서구청이 지난 2020년부터 이 달서구 대천동 호림 강나루 공원에 이 100m 높이의 33층짜리 전망타워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 수준으로 예측됐고요. 네. 이게 이제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인근 자연생태 관광 자원하고 성서 아울렛타운을 연계해서 이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네. 그런데 이 사업이 달서구 의회 내에서 찬반 논란이 일면서 이 예산 편성을 두고 이렇게 논란이 일어났는데 네네. 난항 끝에 이 사업의 기본 구상 용역에 지금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150억이 들어가면 사업비가 상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예. 2020년부터 얘기가 나온 거다 얘기죠? 그렇죠. 네, 그 예. 반대하는 쪽 얘기는 뭐예요?
예, 이영빈 달서구 의회 의원이 올해 2월 열린 이제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달성 습지에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100m 높이 전망대가 좀 낭비성 짙은 치적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반대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경기도 용인의 경우에는 19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08m 높이의 타워를 만들었는데 이게 비슷하잖아요, 규모가. 네. 근데 이제 하루 관광객이 100명도 채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네. 그 달서구에서는 일단 저기 기본 구상 용역에는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이게 시작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고 이러면 네. 사업을 철회하고 이럴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이미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구청이 올해 본 예산의 기본 구상 용역비 5천만 원을 이제 편성하려다가 이게 지난해 12월에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는데요. 네. 이 사업에 찬성한 일부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지금 부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달서구 의회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상당해서 향후에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예산 5천만 원이 투입된 연구 영역은 오는 4월에 마무리가 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망대 설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대구시와 부지협의나 이제 예산 확보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요. 이 설립 장소인 호림 강나루 공원은 사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유지 아니고 시유지. 네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라서 이 개발을 위해서는 이 용도 변경으로 대구시와의 또 사전 협의도 필요하고요. 네. 15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역시 시비 확보가 좀 필수적입니다. 용도 변경을 해야 되고 이게 절차나 과정이 험난할 텐데. 난망하죠. 네. 네. 걱정이네요. 이게 네. 대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지적을 하고 있냐면요. 최근 지자체들이 무분별한 인공물 설치에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이 전망대 조성은 난개발로 비춰진다. 그리고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좀 생태 보존을 위한 어떤 생태 벨트를 좀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달서구청 측은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반대 측 구의원들과도 소통을 하겠다고 하고요. 이 전망대가 자연을 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자연 친화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켜보죠, 뭐 그죠? 예. 다음 키워드는요? 예, 강제 전보입니다. 예. 네. 인사 관련인데 이게 교사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얘기가 있는데요. 됐었죠. 네네. 네. 이 대구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지원청 간 전보 방식이 내년부터 이 희망에서 순환 방식으로 바뀌는 가운데 이 지역 초등교사들이 이런 방식이 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까지 했는데요. 네. 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은 이 대구시교육청의 초등교사 강제 전보 규정이 이 지역 초등교원들을 이제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 만큼 이 헌법에 반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올해 6월에 인사 방식을 그렇죠, 변경한다. 이제 내용은 나왔고 헌법 소원까지 네. 가게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간 초등교사 인사는 지원청 간 1대1 희망 전보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합지역 교육지원청 동부나 남부 같은 곳에서 이 8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 중에서 근속 연수 순으로 이 비경합지역 그러니까 달성이나 서부에 배치하는 걸로 이제 바꾸겠다는 건데요. 네네. 이 시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로 이 교육부가 배정하는 교사 정원은 갈수록 주는데 이 교사들이 달성 교육지원청 관할 초등학교 이런 비경합으로 이제 지원하길 꺼린다는 이유로 네. 이런 이제 인사 원칙을 마련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7월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3월부터 이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발표할 때도 사실 이 교사들이 우리하고 얘기한 게 없다, 일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반발도 맞습니다. 하고 그죠? 네, 반발이 좀 컸었는데 네.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게 어떤 교사들의 생활 안정을 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이런 말도 있고 이 지역별 세부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이분법적으로 경합, 비경합 지역을 나눈 거다 이런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네. 이 소송에 참여한 교사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 동구 팔공산 인근 초등학교처럼 좀 경합 지역이라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교사들이 많은데 이제 와서 또 다른 비경합 지원청으로 보내는 거는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년 3월이면 금방인데 이 개정안대로 인사를 하려면 준비 작업이 다 끝났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앞으로는 이제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쳐서 이제 청구서가 본안 심리에 회부된다면 이 대구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네. 이 소송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도 비경합지역 발령자로 선정될 교사들을 확정하는 작업이 시작될 거라는 점을 고려해서 네. 이 효력을 일단 중지하라는 가처분도 이달 6일에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신변 보호 요청입니다. 신변 보호 요청 어떤 얘기인가요? 예, 이게 대구 가정법원에 접수된 신변 보호 요청이 전국의 절반을 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국민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신변 보호 요청이 712건이었는데 네. 이 가운데 무려 54.8%인 390건이 우리 지역인 대구 가정법원 사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서울 의정부지법 교양지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네. 그 재판 당사자들이 신변 보호를 요청한 건가요? 네, 그런 건데요. 네. 이제 당사자 신청이 8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밖에 증인 50건, 법관 12건, 법원 공무원 1건 좀 미비했습니다. 네. 이 법관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시사평론가 변희재 씨 사건, 그리고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에서 이 관련 단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한 이 신변보호 요청이 있었고요. 이 요청 사유 같은 경우에는 대면하기 두렵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폭언, 협박, 폭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네. 그 대구가정법원 신청 건수가 특히 많은 이유는 뭐예요? 예, 이게 대구가정법원은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이 극심한 가사 사건이 주로 접수되는 탓에 이 신변 보호 요청이 좀 작고 요청 절차도 간편해가지고 쉽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안전한 면접 교섭 진행을 위한 철저한 보안 관리하고 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 캠프, 적절한 이제 조정 시도 같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 측은 유독 이 대구가정법원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책 마련에 좀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좀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하나 가죠. 뭔가요? 예, 대구지방국세청입니다. 네. 국세청 국감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이제 지난 14일 대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의 좀 어설픈 국세행정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날 질의자로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최근 5년 세무조사 10건 중 1건은 이 사전 통지가 생략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대구 경북 납세자의 좀 기본권이 침해된 거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구청은 세무조사 790여 건 중에 78건을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해서 이제 9.9%의 비율로 압도적인 사전 통지 미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대구청의 7배에 달하는 서울청의 사전 통지 생략은 단 43건에 그쳐가지고 대구청보다 오히려 적었습니다. 그랬군요.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세무조사는? 예, 세무조사는 이제 국세기본법상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상 기간에 15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요. 또 대구청은 세정 지원 실적이 저조한 점도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해 6월 이제 78만 여건이었던 것에 반해서 올해는 25만 여건으로 크게 줄었고요. 이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해놓고도 지원 감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조영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장 리포트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구 정신건강축제가 10월 10일 이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면서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어요. 유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또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로 누적된 불안과 우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서 이번 행사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대구 정신건강축제 현장 소리 먼저 들어보고요. 대구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종훈 센터장 이야기 들어봅니다. 남들이라거나 외부 사회에서 만들어놓은 기준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보다 내가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서
내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잘 살고 있는지가 더 그 사람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연자분은 본인이 이런 많은 고민을 자신에 대해서 하고 강점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본인의 강점을 좀 더 자꾸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스스로부터 자기를 격려하는 태도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구 스마일센터라고 범죄 피해자분들 지원하는 기관이거든요. OX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성이 주로 트라우마를 경험한다. 이것도 X. 그쵸? 네, 정답은 X 맞습니다. 성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조금 이제 다르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OX를 하시면서 조금 인식 개선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게 지금 여성이 주로 트라우마를 경험한다라는 항목에서도 OX가 거의 반반. 네네.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매년 했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제 토크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알고 읽고 전할 수 있는 뭐 그런 형식의 상호 참여형의 그런 형태의 어떤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강연 그 어른의 말씀을 듣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아마 계속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피로를 회복하고 돌보는 게 어쩌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또 화가가 시민들의 표정과 감정을 담은 1분 초상화를 그려주는 코너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과 정신건강이라는 주제의 마음 회복 강연도 열렸고요. 또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MZ세대들의 마음 고민을 3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나눠보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의사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대구 가톨릭대병원 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서영입니다.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이제 사연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절반 가까이는 결국은 대인관계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적당한 거리감, 나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남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조교수로 있는 윤석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무기력감 혹은 우울, 불안, 불면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무기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기.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서 걷거나 장을 보러 가도 되고 친구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으셔도 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이지민입니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사연은 사회초년생 한 분이 본인의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신 사연이었는데요. 과거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있는 내 모습을 칭찬하고 아껴주시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매년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꾸준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건강을 좀 제대로 잘 우리가 스스로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필요합니다. 뭐 체험하는 거 많다던데 유리 씨 해봤어요? 네, 당연하죠. 그 축제에서는 또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등 정신이 건강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해볼 수 있었는데요. 네네네. 저는 음주곡을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음주곡을? 네, 정말 그 음주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고글을 끼고 하는 건데 네네. 그거 하면서 정말 과다한 음주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구 북구에 살고요. 원래 정신건강에 관심 많아서 오게 됐고 저는 사실 1분 초상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못 해봐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고 저가 나무 토퍼에 색칠을 하는 걸 통해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고 어떤 한 곳에 집중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조금 더 풀리면서 힐링되는 것 같았어요. 그 이름도 스냅 힐링이거든요. 요즘에 너무 사람들이 자기 한 명 한 명이 그냥 다 버겁고 누구를 위로해주기는 벅찬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체크해볼 수 있고 사실 막 정신과를 가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재미 겸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이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가 정신건강학과 분들이 나오시는 토크 콘서트가 있다고 같이 가보자고 해가지고 한번 참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토크 콘서트뿐만 아니라 MBTI 검사나 사티어 의사소통 유형 같은 신기한 심리 검사도 많아서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알코올 관련, 마약 관련 이러한 재밌는 상식들도 많이 알아가게 돼서 보람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스의 종류가 다양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요. 네, 정신건강 관련 도움이 필요할 때는 1577-0199번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기억할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정부가 발굴한 위기가구 가운데 11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고독사했다고 합니다. 단수나 단전 같은 가구별 위기정보 항목도 좀 늘리고, 그리고 사각지대를 찾으려는 지자 대책도 강화되는데요. 대구시 위기가구지원팀 강경희 팀장 연결해서 오늘 얘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구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위기가구 종합지원 대책을 9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업 설명회를 열었던데요. 자, 복지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하신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기가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구군 읍면동이 한 160여 명이 함께 모여서요. 네. 앞으로 대구시의 위기가구 발굴 종합지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함께 공유하고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촘촘한 복지 행정을 실천해 나가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네. 지난해 대구에서 이 돌봄 청년의 간병 살인이나 또 조손 가정에서 참 끔찍하면서도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가 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 가정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를 못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위기 상황도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입던 게 위기 상황이라면 이제 점차 심화되어 가고 늘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특히 간병이나 돌봄 같은 사회 서비스는 아직 민간 중심으로 진행 중이어서요. 공공성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네. 조선가정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구청이나 복지관, 교육청,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각각의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세분화를 시켰다가 이제 다시 또 통합적인 연계가 필요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위기에 적극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 가구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눠 두는데 그렇지는 않아도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가정들이 있단 말이죠. 위기 가구라고 하는 이 위기 가구의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 달라요. 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실직, 이혼 등으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리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그리고 가족에게 방임, 유기된 경우, 그리고 또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받는 경우, 아니면 뭐 화재가 발생해서 살 곳이 없어진 경우,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위기 상황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원 세모녀 사건도 아직 여전히 기억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5대 정책에 22개 세부 사업을 담았더라고요. 다 새롭게 정비를 한 거예요?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5대 정책의 22개의 세부 사업을 이제 위기 발굴을 하기 위해서 더 빨리 찾아내고 더 넓게 참여하고
그리고 더 두텁게 보장한다는 정책 목표로 해서 이제까지 단편적으로 실시하던 부분들을 모두 모아서 꼭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네. 이 중에서 신규 사업은 한 7개 정도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 더 확대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사업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누가 위험에 빠졌나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이제 1번 첫 순서일 텐데 네. 그렇게 빨리 찾아내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좋기는요. 스스로나 아니면 이웃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129번으로 연락 주시면 가장 좋고요. 119. 저희들은 만약 그런 이제 정보가 없다면 복지부에서 18개 기관에 34가지 위기 정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가스, 전기, 수도, 보험료 이런 게 연체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단절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위기 정보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빅데이터를 2달에 한 번씩 이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이분들은 이제 그냥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본인들은 전혀 위기 상황이라고 저희들한테 신고하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네. 아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주소는 있는데 살지 않는 분들과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또 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번에 좀 문제가 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년에 2번 정도 실시를 합니다. 이런 거 실시를 할 때 이제 병행해서 이분들도 같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 위기 상황이 있나 없나를 같이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네. 기존의 복지 수급 가구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어떤 위기 가정들을 속속 우리가 찾아내야 하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 또 사례별로 다 저마다 다르고요. 물론 현장을 뛰는 복지기관 종사자라든가 또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행정도 함께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도 늘 이렇게 하실 텐데 어떻게 좀 더 빨리 현장에 와닿을까요? 네, 저희들이 일단 이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가요, 보통 이제 소방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 그리고 학원, 복지기관 종사자, 이런 분들이 다 신고 의무자입니다. 일단 자신이 위기가구의 신고 의무자임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말 핀셋형으로 콕콕 집어서 홍보와 교육을 통하고요. 일상생활 중에서도 이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을 하려고 할 거고요. 네. 기존 수급자들도 이 위기 정도에 따라서 주기를 달리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희망복지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민과 간이 함께 모여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상담을 한번 실시해 볼까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찾는 거가 첫 순서가 되겠고 또 복지 사각지대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네네. 자,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 넓게 또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다는 게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넓게 참여한다는 거는 온 대구 시민이 다 같이 참여를 해주면 가장 좋은 거고요. 네네. 일단 저희들은 지역형으로 해서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부에 통보되는 위기 빅데이터는 3 이상 연체된 분들을 2개월 단위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다 보니 한 5개월 정도의 지난 정보들이 통보되고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구 안에서 대구 안의 수도, 전기, 가스 공급 기관들과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러한 대구형 위기 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이번 20일에 이제 협약을 체결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더 넓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구 시민들이 모두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 위기 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각 동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한 12,000명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한 4,000명 정도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 앞으로 좀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배달라이더 협회하고도 협약을 해서 대구에 한 2,000여 명의 라이더 분들이 기부식품을 집으로 배달하면서 위기 상황도 신고해주고 이러한 역할을 같이
있는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인터넷에 복지 멤버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여기에 회원가입만 하면 본인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문자로 바로 미리 통보받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기 가구를 발굴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원 방법이 또 이제 이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복지 예산이 일단 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어때요? 이게 이제 늘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위기 상황이 모든 게 다 현금으로 뭐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 수준별 위기 상황별에 따라서 현금과 현물 지원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외에도 긴급복지 그리고 대구에서 특별히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가족 돌봄 사업 그리고 달구벌 복지기동대 그리고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종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득별 위기 상황별 여러 가지의 이제 맞춤형 지원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쪽 부분 전체 예산은 한 4,24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예산 집행 정도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또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 겨울이 또 우리 서민들 힘든 사람들 겨울 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물론 여름에 더위도 그렇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또 아파서 문제가 생겼다 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들 갑작스러운 질병이 가장 힘드신 부분들인데요. 갑작스러운 질병 상황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리고 긴급복지의 의료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달구벌 주치 사업 그리고 공동모금매와 재난의료비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네. 민간하고 연계된 사업도 있으니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닥치면요. 꼭 주소지의 복지 담당자와 상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129번으로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9번 기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대책 사업 설명회에 그 영화 어벤져스 캐릭터가 등장했다는데 뭐였어요? 이제 저희들이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이게 시대를 구하는 영웅이라는 게 사실은 특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구 시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가 바로 위기 가구를 구해내는 어벤져스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이 업무를 추진하자. 이런 뜻으로 이벤트를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뭐지? 라고 궁금해하게 해야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다음에 일이 이제 1단계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얘기 반응이 감사합니다. 좋더라고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일선에서 복지 업무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실 텐데 마무리하면서 어떤 얘기 하시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지금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코로나도 지금 오래 가고 있고 이런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 복지 업무 담당자들은 가장 어렵고 위기에 처한 분들만 매일매일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친 상황입니다. 네. 일부 동료들은 바쁜 일과 속에서 병원 갈 시기를 놓쳐서 조금 더 병이 더 중해진다든지 아니면 상담 중에 이제 보내는 이 위기 신호를 혹시나 놓치지는 않았는지 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복지 업무 담당자들도 좀 더 위기 민감도를 강화시켜서 이 위기 신호를 잘 볼 테니 대구 시민 여러분들도요 스스로나 아니면 이웃의 위기 신호를 늘 눈여겨보시고요. 꼭 먼저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시 위기가구지원팀 강경희 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4분으로 가고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북한군이 군용기 비행, 포사격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여러 가지로 도발 행위를 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하죠. 네, 북한이 130여 발 포사격을 했는데요. 우리 영해상에 떨어진 것은 없었지만 다수는 포사격을 금지했던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군용기가 비행금지 구역 부근까지 접근도 했었고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도 동해안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선을 넘나들겠다라고 하는 군사 합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여야가 다 규탄을 했고요. 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대변인 명의의 발표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북한군이 그 전에 국군과 미군이 철원에서 사격 훈련을 했던 것을 문제 삼으면서 남한이 먼저 도발한 것처럼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훈련은 후방 사격장에서 더 후방 방향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는 남한이 먼저 합의를 깨트리거나 먼저 도발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좀 완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쩌면 남한이 먼저 9.19 합의를 깨주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주부터 11월 초순까지가 국정원이 예측한 북한 핵실험 예상 기간입니다. 핵실험 이후에 만약에 핵실험이 자행될 경우는 그 이후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휘말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또 핵실험 얘기까지 나오고 하면서 일단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또 다시 본격화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여지를 두고 있고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전술핵 재배치가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는 방안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단 원하지 않고 있고 핵 배치를 하면 북한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또 일본의 핵무장이라든지 중국의 군사 대국화에도 길을 터준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최근에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일단 국내 정치적으로 여권에서 국내의 대북 강경 노선 지지층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게 실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핵에 대응하는 카드가 마땅치 않은 현재 상황을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론이 나올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 정가에서는 북핵 문제 대응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북한의 핵을 현실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대응하자 이런 취지로 전술핵 재배치론이 또 나올 수 있다. 미국 정가에서도 점점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자제되어야 할 태도는 의견이 다른 쪽을 대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고 극우로 몬다거나 그것에 반대했다고 해서 친북으로 몬다거나 이런 태도로는 정교한 논의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극심하게 분열하는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도 나왔죠. 네, 지난 금요일에 한국갤럽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은 필요한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상대로 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군사협력,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가 49%, 불필요하다가 44%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영남권, 서울, 그리고 60대, 70대, 20대에서 높게 나왔고요. 필요하지 않다는 40대, 50대에서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 높게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네. 여론이 팽팽하다라는 결과고 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친일 국방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규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네, 한미일 연합훈련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44%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8%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 결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고 또 북한 도발이 심해질수록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일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벽에 부딪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독도 부근에서 훈련했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있는데 실제 훈련 위치는 독도에서 185km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에서는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본토에 더 가깝죠. 그래서 독도 프레임은 좀 먹히기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역사 문제가 있는 일본에 자위대가 가까이 오는 것, 또 연합훈련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친일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수록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친일 국방이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에게 반미 친북이다 역공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그 얘기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여기다가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도 또 논란이 컸고요. 네, 정진석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일본의 위협보다 안에서 부패하는 게 더 문제다라는 표현을 한 것인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의 호전주의가 부활하는 거 이걸 우려하는 국내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충실한 답변은 되는 건 아니고 또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조선왕조에 대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날로 치면은 정 위원장을 포함한 정치권이 그 안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네, 정치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약에 민주당에 대해서 과도한 반일이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었더라면 그리고 한미일 연합훈련이 전략적으로 유효하다. 이 정도에 대해서 설명했더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친일 프레임이라고 공격당했을 때 거꾸로 반미 친북 프레임 꺼내는 것은 습관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일부도 저런 친북몰이는 문제다 이렇게 되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양당이 사실 뭐 친일이다 친북이다 이렇게 공세를 펼 것이 아니라 한미일 연합훈련의 유효성이라든지 전략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찬반 논쟁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네. 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가보면 성상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무고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했어요? 네, 아직 검찰이 기소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는 게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성상납 의혹을 처음에 제기했던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는데요. 이를 한 시민단체가 거꾸로 무고죄로 이 전 대표를 고소를 했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판단에서 성상납 의혹의 실체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송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실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기소가 되면 앞으로 계속 성상납 의혹 실체에 대해서 법정 공방이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력해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판결 이전에 법정에서 공개되는 증거나 정황 그리고 당사자들의 대응 태도 이런 것들이 여론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국민의힘의 핵심 문제에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레이스도 지금 본격화하는 모습인데 이 비윤계 대표 주자로 불리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떠오르고 있어요. 대구 경북 지역이나 보수층에서도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거 해석은 조금 유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은 보수층이 많은 지역이다라고는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국민의힘 비지지층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아서 대구 경북의 1위가 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1위는 곧 보수층 1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층 사이에서 1위로 나오는 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것은 다자구도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친윤 쪽 표밭이 이래저래 갈라져서 순위상으로 1위가 나오는 것이다. 이것도 좀 함께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 상승세 그 자체는 뚜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유 전 의원 입장에서는 대표 경선 낙선을 하더라도 비윤계 대표 주자를 굳힌다. 그리고 추후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노사정 관계에서 아주 주목받는 소식이라서요. 민주당은 지금 이 김문수 위원장 발언에 거세게 반발을 했고 민주노총에서도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기자와의 문답에서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이라고 두둔을 했었는데요. 근데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운동 했던 게 1970, 80년대입니다. 또 30년 전쯤에 노선을 진보정당에서 보수정당으로 바꿨기 때문에 과거 경력을 내세우면 이제 우리 젊은 세대에서도 라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계 입장에서 더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겨버린 것 같고요.
최근 극우 색채가 강한 행보를 김 위원장이 취해왔던 건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혹시 이제 정치 인생 막바지에 친노동 행보나 통합 행보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여지가 있었지만 최근 행보로 네네. 그런 기대감도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김문수 위원장이 회심을 해서 뭐 친노동 내지는 통합 행보를 하더라도 이 거꾸로 또 재계나 보수 진영에서 그를 인정할지도 미지수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보수 진영 기반도 크지 않았고 사실 갈수록 극우화됐던 것도 기반이 작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행보를 했던 것인데 그럼 이쪽 저쪽의 민심을 다 놓치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까. 지금 이제 진보적이라고 볼 수 없는 언론 매체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부적격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이 계속 고립되는 그런 모양새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MBC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 MBC PD 수첩 이야기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문제 다루면서 대역을 출연시켰는데 대역이라고 표기를 안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규정 위반은 맞는데 일부러 빠뜨렸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대중이 헷갈렸을지 그건 의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너무 지나친 공세는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제가 방송윤리상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대역이 문제가 아니라 대역이 등장하는 화면에 쓰인 배경 화면이 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영부인의 과거 사진들이 열거가 됐었는데 이것은 논문 표절이나 허위 이력하고 무관한 외모 공격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은 여전히 지체 남아 있습니다. 경대교 가까이 하면서 서행하기 시작해서 침산교 빠져나갈 때까지 지체 예상하셔야겠고요. 반대 방향은 비교적 원활합니다. 팔달로 팔달교에서 공단역 방향, 공단역 앞 가장자리 차로에선 크레인 작업 중이니까 유의해서 지나시고요. 월배로 진천내거리에서 상인내거리 방향, 대형마트 맞은편 가장자리 차로에서도 공사 진행 중이란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1시간 전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는 완료됐지만 뒤로 정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동명교부터 다부터널 진입까지 차간거리 바짝 당겨 지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시내버스 일제 점검에 들어갑니다. 대구에서 운행하는 1647대 버스를 25일까지 모두 점검한다는 건데요. 각종 안전장치부터 승객 편의까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하고 점검 결과는 또 업체 평가에도 반영한다고 하네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꼼꼼한 점검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